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전략적 위력을 지닌 국가임을, 한국의 조용하고도 강력한 전략은 그 자체로 무기였고, 그것을 통해 한국은 이제 세계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숨겨진 전략,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국은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작고 조용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결코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하거나 무기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죠. 너무나도 조용해서 때로는 평화로운 나라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강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과 많은 회의를 가져봤어요. 그들 대부분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미국의 한 고위 군사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우리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일 뿐이야.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무기와 전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말이에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어요. 한국의 한 군사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흘린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겸손함과 조용함 뒤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단서들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느낀 묘한 위화감이 있었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시설들이 왜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저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관광지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평화로운 곳들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섬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 받은 지도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출입이 제한된 구역들이 여러 곳 있었거든요. 군사시설 인근으로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가 보지 못한 곳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군사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독특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대규모 군사기지를 노골적으로 건설하거나 무기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전략은 조용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고래처럼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평상시에는 평범한 시민들로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지였죠. 어느 날 제가 만난 한국의 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에 안주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방어선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 세계가 알지 못한 사이 한국은 중요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의 핵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적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는 바로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무기라는 걸 한국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한국의 숨겨진 전략을 파악하기 시작한 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섬 지역들을 답사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리적 호기심 때문이었죠. 한반도 주변의 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울릉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감탄했습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신비로운 섬이었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평범한 관광지처럼 보였죠. 하지만 섬을 자세히 둘러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도로의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지의 도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폭이 넓고 견고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무거운 장비나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두 번째는 평지의 배치였습니다. 울릉도처럼 산악 지형이 많은 섬에서 평평한 땅은 정말 귀중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그 귀중한 평지들이 묘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해서 만든 것처럼 말이죠.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섬은 예전부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바다의 길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곳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흑산도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해 먼바다에 위치한 이 섬 역시 겉으로는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항구 시설이 섬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큰 편이었어요. 한 어민 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분이 흘린 말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예전에는 이 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의미 깊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백령도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이 섬은 다른 두 섬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거리 때문인지 주민들의 표정에서도 다른 곳과는 다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세 섬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이 세 섬을 선으로 연결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삼각형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면서 동해, 서해, 남해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삼각형이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 섬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구축한 방어선의 핵심 요충지였던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전략적 거점들이었어요. 각 섬의 특징을 다시 분석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울릉도는 동해의 관문 역할을, 흑산도는 서해, 남부의 감시초소 역할을, 백령도는 서해 북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삼각형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삼각형 방어선의 진실을 파악한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각 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만든 이 시스템은 기존의 항공모함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모함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움직이는 기지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침몰할 수 없는 고정된 항공모함을 만든 거였습니다. 울릉도에서 제가 발견한 평지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넓은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길이도 충분했고 표면도 견고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섬의 인프라 구축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관광객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설계도 고려했거든요. 그의 말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흑산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항구 시설이 대형 함정들도 접안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깊었거든요. 또한 섬 내부의 저장 시설들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연료나 물자를 대량으로 비축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한 해운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가 말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항구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단순히 어선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백령도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느껴졌어요. 지형 자체가 천연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인공적으로 보강된 부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세 섬을 종합해서 보니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각 섬은 독립적으로도 완벽한 기능을 하지만 세 섬이 연결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평상시에는 완전히 숨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섬들일 뿐이었죠.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즉시 군사기지로 전환될 수 있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줄 만한 것이었어요. 기존의 군사전략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였거든요. 움직이는 항공모함은 공격받을 수 있지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은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말을 아끼며 조용히 준비해왔지만 그 결과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군사력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한국의 삼각형 방어선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하고 싶었던 저는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이런 전략을 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한 국방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의 도서 지역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의 울릉도나 백령도 같은 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작은 관광지들 아닌가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만한 곳은 아니죠.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분석가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역시 한국의 도서 지역들을 단순한 어촌마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륙국가가 아니라 반도국가니까 바다 쪽 방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일본의 해상자위대 출신 전문가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심각했어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각 섬의 실제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관광시설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들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울릉도의 한 펜션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건물의 구조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달랐습니다. 벽이 훨씬 두껍고 견고했어요. 마치 폭발이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펜션 사장에게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어요. 이 섬은 바람이 세고 태풍도 자주 와서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건물이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재해 대비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흑산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있는 창고들이 일반적인 어업용 창고보다 훨씬 컸어요. 또한 냉동시설의 규모도 섬의 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큰 편이었습니다. 한 어민과 대화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큰 배들이 갑자기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창고들이 정말 유용했어요. 많은 물건들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어업 관련 물품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었죠. 백령도에서는 더욱 명확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섬 곳곳에 설치된 통신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일반적인 민간 통신망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지 주민 한 분이 제게 귀띔해 주신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섬은 특별해요. 언제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는 달라지죠.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섬은 평상시에는 완벽하게 관광지로 위장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전환될 수 있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일반 시민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각형 방어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발견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안보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학술적 목적으로 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물론 민감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전략적 관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세계 군사전략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발표 당일 전 세계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의 내로라 하는 전략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아시아의 새로운 해상방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중들의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또 다른 이론적 연구겠지라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의 삼각형 방어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제독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충격과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의 한 군사 분석가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는 정말 혁신적이네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영국의 한 전략가가 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구축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저는 그때 답변하면서 느꼈어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말이죠.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결과가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어요. 모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러시아의 한 분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이런 접근법을 연구해 봐야겠어요. 중국의 전문가는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이런 방어 체계가 지역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건 일본의 참석자들이었어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한국의 이런 준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모두 한국의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구축해온 이 방어 체계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전통적인 군사력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누구를 위협하거나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국제학회 발표 이후 저는 한국의 방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설과 전략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비상대비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안전교육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의 모든 국민이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있었던 겁니다. 한 중년 직장인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도 비상계획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일반 기업이지만 필요할 때는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모든 건물, 도로, 심지어 개인의 집까지도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설들이지만 필요할 때는 대피소나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한 건축가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가 설명해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신축 건물은 법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단순히 안전 기준만이 아니라 비상시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지하철역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도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역사 구조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대규모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한 지하철 관계자가 제게 귀띔해준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단순히 사람을 나르는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국가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발이 되고 비상시에는 생명선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따로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와 만났을 때 그녀가 해준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때 단순히 개인의 안전만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도 함께 가르치거든요. 이런 교육의 결과가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제게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마음만큼은 큰 나라예요.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죠. 저는 그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첨단 장비나 견고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었다는 걸 말이죠. 5천만 명의 모든 시민이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의 선입견과 편견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한 국가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전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한국은 무기를 숨기는 대신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방 관련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연구원의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어요. 우리의 전략은 간단해요.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에 안주하지 않는 것. 조용하지만 강하게, 겸손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던 거죠. 한국의 전략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제 발표 이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은 나라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전략가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게 희망을 줍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였거든요.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립국으로서 우리도 한국의 전략을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강대국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방어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들도 새로운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자국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군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크기로 재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과 지혜로 평가받는 나라가 된 거죠. 한국이 구축한 방어 체계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에요. 강함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방법을 보여준 거죠.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용하지만 완벽한 전략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수십 년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구축한 이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 군사교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달성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면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존재조차 모르게 하는 것이고 가장 완벽한 방어는 공격받을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인 나라입니다.